감정 관리 잘 하시나요?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그 염증 관리가 안 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제가 간 지수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의아했던 건 제가 건강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간치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큰 대학병원에 가면 그 웨이팅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세네카의 책을 가져갔었어요. 세네카는 뭐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 이탈리아 고대 로마 시대 때 스토아 철학자였었잖아요.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대요. 이 네로 황제의 그 모반을 꾀한다는 그런 죄명을 쓰고 허용이 됐죠. 이 세네카가 그 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한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관리 이런 거 잘 하시나요? 저희 나이에 감정 관리를 못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성숙하다는 증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가 나는 순간이 오면 아주 심호흡을 아주 크게 하면서 이 호흡으로 그 순간을 이렇게 옮기면서 그거를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 세네카는 이 화에 대해서 되게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세네카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진중하게 썼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세네카가 살았던 그 시대가 네로 황제의 그 격동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도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의 사상과 이상이 현실과 다르다는 거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철학자 같아요. 화는 왜 인간에게 불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네카는 화는 사람한테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화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화를 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이 본인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일으키는 이게 충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화는 이성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사람이 검의 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를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화를 내세요? 근데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화내는 건 아주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내가 피해의식을 느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화를 내잖아요. 그 대우나 상황이 나에게 되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또 그런 화를 절제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분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간순간에. 근데 그 분노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본인이 되게 많은 정의감에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정의감도 어찌 보면 혼자만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라는 거는 정의감에 연결되어 있지가 않고 내 감정의 의지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끔 어떤 정의감에 휩싸여서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엄격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과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가?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분노할 때는 정의감보다는 본인의 이득에 의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거를 정의감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화라는 거는 가끔씩 그 본인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보다는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화났을 때가 있으셨나요? 화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 남한테 화를 냈던 거, 남이 나를 화나게 했던 거,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제 인생의 기억 속에 크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크게. 그거는 그 많은 부모님들, 특히 모성애,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잖아요, 가끔씩은.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상처를 부모 때문에 받았다라든가 엄마의 미숙함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감점을 못 이루시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었어요. 당시는 애 아빠랑 저랑 별거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애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때였어요. 전학을 가면 그 학교에서 약간 텃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키가 185가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태권도도 했었고 등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학 간 학교에서 그 본의 아니게 그 타깃이 됐던 거예요.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아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면서 몸무게가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거를 빨리 눈치채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껴졌는데 애가 말을 안 하니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아들하고 자면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렇게 문제 학생들 짱.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문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랑 앉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랑 너랑 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친구랑 중3 때 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랑 짝을 하면서 정말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뭐 그 친구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 얘기를 매일 들어주고 근데 또 그런 친구들이 엄청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아들한테 해주면서 엄마 중학교 때 생활이 이랬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은 고등학교도 못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상업고등학교 야간을 그래도 들어갔다. 그때는 정말 그 성적도 안 됐어서 전교 거의 꼴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조금씩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뭐였냐면 그 반에 어떤 문제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선배들을 뒤에 끼고 어떤 한 애를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또 전학도 갔고 또 약간 운동도 했고 또 약간 본인은 그게 이제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니까 제 아들이 그 애를 보호했던 거예요. 그 애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전학 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 본의 아니게 타깃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아들을 불러내서 화장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들을 뒤에 끼고 너 여기서 무릎 꿇을래? 아니면 다음 수업 빠지고 나랑 맞짱 뜰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걔랑 1대1로 맞짱 뜨면 자기가 걔를 분명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권도도 했었고 덩치도 훨씬 크고 그런데 걔 뒤에는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선배들이.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엄마랑 아빠랑 별거하고 있는데 엄마가 불쌍해서 엄마를 학교에 불러들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때부터 그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갑자기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시험 볼 때 연필 지우개를 뺏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그 급식판을 엎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 제가 정말로 세상에 제가 낼 수 있는 그 분노의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애를 재워놓고 제가 펑펑 울었는데 제가 그날 정말 이빨을 갈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실어증이 걸렸었어요. 이 말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새소리가 나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을 때쯤 제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이거는 지금도 저한테 되게 미스테리한 일인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입이 막히지 않았으면 저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그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제가 많은 사고를 쳤을 것 같고 그 상대방 학생과 상대방 부모님 그 원망이 갔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원망, 그 학교에 대한 원망. 제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문이 막혔던 거
제가 일주일 동안 실어증에 걸렸던 거, 이 아들을 보호해 주시는 어떤 힘이 작용했다.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촌철살인, 정말 말로써 여러 사람을 죽였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것 역시.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상대방 학생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저 운동장 100m 밑에서부터 막 울면서 오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더라고요. 저 앞에 와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싹싹 비시는 거예요, 보자마자. 내가 너무 당황을 했죠. 본인이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렇게 어긋나고 있다고, 저보러 한 번만 봐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좋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저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그거를 일단은 덮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아들을 굉장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정말 그 쇼크로 성적이 거의 꼴등까지 갔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못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 학교 폭력이 생기고 나서 진짜 거의 꼴등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사건이 저희 아들하고 저한테도 되게 인상이 큰 전환기가 됐어요. 사건이 터진 걸 안 그날부터 제가 모든 모임을 다 해제했어요. 제가 사실은 정말 정신없이 많은 모임을 갖고 있었고, 정신없이 막 술도 먹으러 다니고,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이기심으로 자식이 망가지고 있구나. 저는 정말 그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모든 모임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제가 정말 6개월 동안 저희 아들을 제가 직접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중학교 1학년들 되게 어렵게 그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수학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수학은 본인이 독학을 했고, 나머지 과목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쳤어요,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연상작용으로 하는 암기법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그대로 외우지 않고 막 이렇게 뭐 앞머리를 따서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뭐 즉흥적인 암기법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아들하고 매일매일 저녁 때마다 큰 상을 펴놓고 거기서 같이 앉아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거를 6개월 동안 매번 반복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디서 그런 정말 이를 악물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를 악물었고 저도 그때 이를 악물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희 아들이 그 다음 시험에 한 중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10등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시험에 전교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3번에 거쳐서 점프 하면서 마지막은 전교권으로 잘 졸업을 했어요. 느꼈던 거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폭력이 발생한 친구가 중3 때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겠다. 이거는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 폭력이 어떻게 끝났냐면,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 넘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본인도 되게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런데 엄마한테 하나 물어보겠다고. 물어보라고. 내가 걔를 먼저 건드릴 일은 없다고. 근데 걔가 만약에 나를 먼저 건드리면 걔한테 선배들 빼고 너랑 나랑 1대1로 맞짱을 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그 애를 때려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때리진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종료가 될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학교폭력을 종료를 시켜야 되고 부모가 개입하기에는 걔네들이 부모의 손에 영역이 안 미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켜라. 네가 먼저 때리지는 말고 상대방이 먼저 때리면 맞짱 떠도 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막 가방을 돌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 학교 폭력이 생기고 한 달이 지난 일이었어요, 이게. 엄마, 걔가 선배들을 데리고 와서 덤비길래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배님들 빠지시고 너랑 나랑 1대1로 맞짱 뜨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그걸로 승복하라고. 그랬더니 걔가 알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걔가 먼저 때리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한 번 때렸더니 완전히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냥 그게 종료가 됐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방을 돌리면서 오면서 엄마 내가 걔를 이겼어. 내가 걔를 한 방에 눕혔어. 막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그때 감정이 엄청 묘했어요. 아 정말 이걸로 종료됐으면 좋겠다. 중학교 1학년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애를 전학시킬 각오까지 하고서 대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걔랑 또 같은 반이 돼서 아들이 한 얘기인데 엄마 그거는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헤어졌으면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래요. 그런데 지금은 걔랑 나랑 성적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걔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자기한테 그렇게 한 대 맞고 정리가 끝나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정리를 해놓고서는 오히려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 그 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제 자신한테 되게 화가 났었어요. 부모의 이기심으로 자식이 저렇게 힘들고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화라는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이 세네카는 화라는 감정은 외부에서 발생시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내부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그게 화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는 주관적인 해석과 태도에서 기인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누구 때문에 화났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폭적인 이유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그 화의 그 파괴적인 그 힘에 대해서 화가 얼만큼 해로울 수 있나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때는 황제를 겪으면서도 이런 거가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화가 날 경우에 화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차없이 응징을 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그렇게 얘기해요. 화를 내는 것보다 화가 나는 거, 이 화를 내는 것만큼 잔인하고 포악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은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는데요. 이 말도 정말 진리 같아요.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화도 없고 굳이 본인이 크나큰 피해를 받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이나 가해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화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두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 전에 나 스스로도 큰 상처를 받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사고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아주 비관적인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세네카는 화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화를 안 내려면 내면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편안하신가요?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화를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그거를 굳이 피하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게 인식하시고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거는 자기 조절,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를 한 거래요. 제가 예전에 같이 지냈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좋을 때는 사람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제가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나랑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하냐,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본인이 본인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던지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감정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정말 화를 내시고 화를 절제 못하시는 분들은 손을 부들부들 막 떨어요. 몸도 떠시고. 근데 사실 저희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화를 많이 낼 일이 많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친지 뭐 이런 분들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가족이라도 친족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 그리고 한 발짝을 뛰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성향은 저런 거니까 그냥 피하자. 아, 그리고 너무 그런 걸 보여주지 말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화를 낸다는 거는 외부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화를 유발시키는 거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를 다스리려면 자기 명상, 자기 관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점을 변화시키래요. 이게 과연 화를 낼 상황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